진짜 애기잖아? 한겨울에 누가 버린 거야? 한강 다리 밑이었습니다. 쓰레기인 줄 알았던 가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노숙자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쌍둥이 아이들. 쌍둥이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었죠. 지우는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쌍둥이들은 그냥 아이들이 아니었죠. 한번 본 건 절대 잊지 않고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배웠죠. 천재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지우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쌍둥이들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인생이 뒤집힌다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만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기막힌 사연은 12년 전 시작됐습니다. 정말 살이 찢어지게 추운 날이었거든요. 한강 다리 밑으로 칼바람이 몰아쳤죠.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고요. 그곳에 한 남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노숙자 지훈이었어요. 배고프고 추워 죽겠다. 지훈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지훈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거든요. 다리 기둥 뒤에 놓인 가방이었죠. 커다란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누가 버리고 간 옷가지 같았거든요. 아니면 먹다 남은 음식일 수도 있었죠. 지훈은 네 발로 기어갔습니다. 허겁지겁 가방 앞으로 다가갔죠. 제발 따뜻한 옷이 있길. 지훈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지퍼를 잡았죠.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렸습니다. 지훈은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죠. 으악! 지훈이 엉덩방아를 찌우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거든요. 가방 안에 든 건 음식이 아니었죠.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갓 태어난 핏덩이들이었죠. 진짜 아기잖아? 한겨울에 누가 버린 거야? 지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죠. 쌍둥이 아기 2명이 들어있던 겁니다. 아기들 상태는 심각했거든요. 얼굴은 이미 보라색으로 질려 있었죠. 그런데 가만 보니 모습이 묘했습니다. 쌍둥이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었거든요. 마치 살기 위해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것 같았죠. 그 모습에 지훈의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때 아기들을 감싼 포대기가 보였죠. 안쪽에 무언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옥반지였습니다. 쌍둥이 목에 초록색 옥반지가 걸려 있었죠. 딱 봐도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지훈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지훈은 잠시 고민했죠. 하지만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겁이 덜컥 났거든요. 자신 같은 노숙자가 의심받을 게 뻔했죠. 게다가 고아원에 보내질 게 분명했습니다. 나도 고아로 자랐는데.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아원이 얼마나 추운 곳인지 잘 알았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 지훈의 손가락을 잡았거든요. 아주 약한 힘이었죠. 지훈은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지훈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기였습니다. 죽어가는 아기가 고사리 같은 손을 뻗은 겁니다. 지훈의 새끼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죠.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아주 맑고 깊은 눈동자였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발 가지 마세요. 지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19년 전 사고로 잃은 딸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지켜주지 못한 딸의 눈망울과 똑같았죠. 지훈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죽은 딸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 같았거든요. 안 돼, 나는 거지야. 너희들을 못 키운단다. 지훈이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움켜쥐었죠.
살고 싶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기의 차가운 볼 위로 흘러내렸죠. 결국 지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와락 아기들을 품에 안았죠. 차가운 아기들의 체온이 가슴에 닿았거든요. 그래, 고아원에는 절대 안 보내마. 지훈이 아기들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지훈은 결심했습니다. 이 불쌍한 생명들을 지키기로요. 고아원에 가서 고아로 크는 것보다 낫다 싶었죠. 내 품에서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너희 이름은 예진이 예서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 아빠다. 지훈이 퉁퉁 부은 눈으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기막힌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거지 아빠와 쌍둥이의 만남이었죠. 하지만 지훈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선택이 불러올 엄청난 파장을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판자촌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도대체 무슨 소문이었을까요? 바로 천재 꼬마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서울역 광장 구석이 시끌시끌했거든요. 노숙자 수십 명이 둥글게 모여 있었죠. 가운데에는 5살 꼬마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예진이와 예서였죠. 그런데 아이들 손에 들린 게 특이했습니다. 장난감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영자신문이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꼬깃꼬깃한 신문이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을 멈췄습니다. 세상에 저걸 읽는 거야?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죠. 예진이가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었거든요. 그러자 예서가 또랑또랑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영어 발음이 기가 막혔죠. 미국 뉴스 앵커가 온 줄 알았습니다. 듣던 사람들이 귀를 의심했거든요. 아니, 누가 가르친 거야?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노숙자 김씨 아저씨였습니다. 김씨는 어깨를 으쓱했죠. 내가 딱 한 번 읽어줬거든. 김씨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왕년의 영어학원 원장님이었거든요. IMF 때 망해서 거리로 나앉은 분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들 정말 무서웠습니다. 김씨가 한 번 읽어주면 바로 외워버렸거든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죠. 아니, 머릿속에 복사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찍어내는 수준이었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씨 할아버지가 나섰죠. 박씨는 나뭇가지를 들었습니다. 맨바닥에 무언가를 슥슥 그렸죠.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기호들이었죠. 바로 미적분 공식이었습니다. 대학생들도 머리를 쥐어뜯는 문제였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풀래? 박 씨가 짓궂게 웃었습니다. 주변 노숙자들이 웅성거렸죠. 에이, 애한테 너무하네. 5살짜리가 더하기나 알겠어?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예진이가 나뭇가지를 받아들었거든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흙바닥에 답을 써내려갔죠. 거침이 없었습니다. 마치 구구단을 외우듯 술술 풀었거든요. 박 씨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입에 물고 있던 담배가 툭 떨어졌죠. 정답입니다. 박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와, 천재다. 노숙자 삼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울역은 거대한 교실이 되었습니다. 노숙자들은 신이 났거든요. 자신들이 줍는 신문이 교과서가 되었죠. 라면 박스 조각은 칠판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노숙자들의 희망이었거든요. 버려진 인생들이 키우는 보석이었죠. 우리 공주님들, 서울대 가자. 노숙자 삼촌들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훈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죠.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가슴 한구석이 묵직했죠. 아이들의 천재성을 봤으니까요. 제대로 된 책 한 권 사주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공부방도 만들어주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습니다. 지우는 주머니를 뒤적였죠. 손에 잡히는 건 먼지뿐이었습니다. 10원짜리 동전 하나 없었거든요. 지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참했거든요. 아비 노릇을 못하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내 딸들 기죽게 안 한다.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몸을 일으켰죠. 새벽 인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사판 막노동을 자처했거든요. 가장 힘든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돈을 더 준다고 했으니까요. 벽돌 2,000장 오늘 안에 다 올려. 작업 반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등지개에 벽돌을 가득 실었습니다. 어깨가 으스러질 것 같았거든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죠. 그래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앉으면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어깨 가죽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배어나와 셔츠를 적셨죠. 통증이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지훈이 신음하며 비틀거렸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거든요. 쓰러지고 싶었습니다. 그냥 다 놓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하고 부르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신문지를 읽던 초롱초롱한 눈동자도 보였죠. 지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새끼들 책 사줘야 해. 지훈이 다시 발을 떼었습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내디뎠죠.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날랐습니다. 손바닥은 다 까져서 너덜너덜했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마침내 일이 끝났습니다. 반장이 돈봉투를 던져줬죠. 지우는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더러운 손에 쥐어진 꼬깃꼬깃한 돈이었죠. 하지만 지훈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했습니다. 지훈은 서점으로 달렸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뛰었죠. 서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렸거든요. 땀 냄새와 흙먼지 냄새가 났으니까요. 직원이 와서 눈치를 줬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직원이 코를 막으며 말했죠. 하지만 지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돈을 내밀었거든요. 제일 좋은 책으로 주세요. 지훈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어린이 백과사전 전집을 샀죠.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죠. 품에 안은 책 냄새가 향기로웠거든요. 지훈은 판자촌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빠 왔다?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쌍둥이들이 와르르 달려왔죠. 아빠. 아이들이 지훈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지훈은 책 보따리를 내려놓았죠. 자, 선물이다. 지훈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우와, 책이다. 진짜 책이야. 예진이가 책을 끌어안고 펄쩍 뛰었습니다. 예서도 책 냄새를 맡으며 행복해했죠. 쓰레기장 냄새가 아닌 새 책 냄새였거든요. 아빠 최고야. 아이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피로가 싹 가셨죠. 어깨의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지우는 흐뭇하게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서가 지훈의 손을 잡았거든요. 예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훈의 손은 상처투성이었거든요. 벽돌에 긁혀 굳은 살이 터져 있었습니다. 피가 맺혀 딱지가 앉아 있었죠. 손톱 밑에는 까만 때와 핏물이 엉겨 있었고요.
예서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아빠 손이 왜 이래? 예서가 울먹였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손을 뒤로 감췄죠. 아니야, 그냥 좀 긁혔어. 지훈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속지 않았죠. 예진이가 구급함을 가져왔습니다. 버려진 약통에서 주워온 것들이었죠. 아빠, 우리가 호해줄게. 예진이가 고사리 손으로 연고를 발랐습니다. 예서는 입으로 바람을 불어줬죠. 아빠 아프지 마. 예서의 따뜻한 입김이 상처에 닿았습니다. 지훈의 코끝이 찡해졌죠.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어떤 명약보다 효과가 좋았죠. 그래, 이 맛에 산다. 지우는 아이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세상 부러울 게 없었거든요.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 평생 살아도 좋다고 생각했죠. 비록 판자촌 단칸방이었지만요.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죠. 어느새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쌍둥이는 12살이 되었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판자촌의 기적이 세상 밖으로 나올 차례였거든요. 과연 12살 쌍둥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때는 11월의 어느 목요일이었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바로 수능 날이었습니다. 고사장 앞은 북새통을 이뤘거든요. 선배를 응원하러 온 고등학생들로 가득했죠. 북치고 꽹가리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주 낯선 아이들이 보였죠. 교복이 아니었거든요. 낡은 청바지에 두꺼운 점퍼를 입은 꼬마들이었죠. 바로 예진이와 예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쟤네는 뭐야? 초등학생 아니야? 길을 잃어버렸나 봐. 학부모들이 혀를 찼습니다. 경비원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왔거든요. 얘들아,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란다. 경비원이 앞을 막아섰죠. 위험하니까 저리 가서 놀아라. 경비원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러자 예진이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수험표였죠. 사진 속에 앳된 얼굴이 박혀 있었거든요. 수험생인데요. 예진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경비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뭐라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초등학생 나이에 수능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험이 시작됐거든요. 교실 안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재수생들은 다리를 달달 떨었죠.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는 달랐죠. 연필 소리가 요란했거든요. 거침이 없었습니다. 문제를 읽자마자 답을 찍어댔죠. 마치 그림책을 읽는 속도였습니다. 감독관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가왔거든요. 장난을 치나 싶어서였죠. 시험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의 표정이 굳어졌죠. 빈칸이 없었거든요. 빼곡하게 답이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수학 영역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어렵다는 킬러 문제가 나왔죠. 다른 학생들은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죠. 그런데 예서는 연필을 놓더라고요. 팔짱을 끼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감독관은 기가 찼죠. 벌써 포기했구만. 감독관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미 다 풀었던 겁니다. 암산으로 계산을 끝낸 거였죠. 그렇게 지옥 같은 시험이 끝났습니다. 쌍둥이는 가방을 메고 쿨하게 나왔죠. 교문 밖에는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이 돼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시험은 잘 봤니? 모르는 건 없었고, 지훈이 달려가 아이들을 살폈습니다. 예진이가 싱긋 웃었죠. 응, 아빠. 그냥 그랬어. 책에서 본 문제랑 비슷하던데? 예서가 하품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지훈은 그저 웃었죠. 아이들이 기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였습니다. 성적표가 배부되는 날이었죠. 지훈은 성적표를 받아들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거든요. 성적표에는 숫자 1만 가득했습니다. 모두 1등급이었죠. 아니, 표준 점수 수석이었습니다. 만점이었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까지 전부 만점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몇 달 뒤 서울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수석 합격 강혜진, 차석 합격 강혜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연소 12살 합격자였죠. 그것도 검정고시 출신이었습니다. 판자촌에 난리가 났습니다. 검은색 승합차들이 줄지어 들어왔거든요. 방송국 차량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개떼처럼 몰려들었죠. 좁은 골목이 카메라로 가득 찼습니다. 강혜진, 강혜서 양집이 여긴가요? 만점 비결이 뭡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지우는 당황해서 문을 걸어 잠갔죠. 무서웠거든요. 자신은 노숙자 출신이고 아이들은 고아였으니까요. 세상에 알려져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왜 그래? 예서가 물었습니다. 안 된다, 아빠는 나가면 안 돼. 지훈이 구석에 웅크리며 말했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거지 주제에 무슨 서울대냐고 비웃을까봐요. 자신의 가난이 아이들의 앞길을 막을까 두려웠죠. 하지만 예진이는 달랐습니다. 방문을 활짝 열었거든요. 아빠, 우리는 부끄러운 게 없어. 예진이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죠. 벽돌을 나르느라 굳은 살이 박여 있었거든요. 손톱 밑에는 씻겨지지 않는 흙대가 있었습니다. 지훈은 황급히 손을 빼려 했죠. 이러지 마라, 창피하다.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잡고 밖으로 나갔죠. 수많은 카메라가 그들을 비췄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죠. 축하합니다. 역대 최연소 합격자입니다. 사교육은 어디서 받았나요? 대치동인가요? 기자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판자촌에서 나왔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예진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눈빛이 아주 또렷했죠. 학원 같은 건 안 다녔어요. 예진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과외를 받았나요? 비결이 뭐죠? 기자가 되물었죠. 아니요. 저희 선생님은 따로 있어요. 예진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숙자 삼촌들을 가리켰죠. 구석에서 구경하던 노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계신 김씨 아저씨가 영어를 알려주셨고요. 박씨 할아버지가 수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노숙자가 스승이라니요. 해외 토픽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우리 아빠예요. 예서가 지훈을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푹 숙였죠.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낡은 옷차림이 너무 초라해 보였으니까요. 구멍난 양말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빠, 고개 들어. 예서가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벽돌 날라서 사준 책으로 공부했잖아. 아빠 땀 냄새가 우리한테는 향수였어. 쌍둥이의 말에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진이가 지훈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죠. 카메라가 지훈의 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상처투성이 손이었습니다. 갈라지고 터진 거친 손이었죠. 하지만 그 어떤 손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저희 아빠 손이에요. 예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이 손으로 저희를 키우셨어요.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숙연해졌죠. 코끝이 찡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카메라 감독이 줌을 더 당겼습니다. 쌍둥이의 얼굴을 비췄거든요. 화면에 잡힌 게 있었습니다. 쌍둥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였죠. 낡은 줄에 매달린 초록색 반지였습니다. 바로 옷반지였죠.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예사 물건이 아니었거든요. 고려청자보다 더 깊은 색을 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죠. 저 반지 좀 봐. 엄청 비싸 보이는데? 기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반지를 가리려 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국의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었거든요. 예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지를 만지작거렸죠. 이건 아빠가 저희를 처음 만난 날 주신 거예요. 예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 약속의 증표죠. 그 장면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초라한 판자촌을 배경으로 서 있는 천재 소녀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낡은 옷차림의 아버지. 그 어떤 드라마보다 감동적이었거든요.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이 폭발했죠. 현대판 동화다, 진정한 아버지다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후원 문의가 빗발쳤죠. 방송국 전화통에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지우는 얼떨떨했습니다. 그저 아이들 손만 꽉 잡고 있었죠. 이 거친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해줘서 고마웠거든요. 사랑한다, 내 딸들. 지훈이 목매어 말했습니다. 쌍둥이는 지훈의 품에 안겼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 같았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거든요. 서울 시내 전역으로 송출되고 있었죠. 그 중에는 아주 위험한 곳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저택은 정막이 흘렀죠. 진그룹강 회장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무심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쌍둥이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죠. 천재들이네. 거참 기특하구만. 강 회장은 허허 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카메라가 쌍둥이의 목걸이를 비췄거든요. 초록색 옷반지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놓쳤습니다. 쨍그랑.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죠. 뜨거운 차가 튀었지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TV 앞으로 다가갔거든요. 화면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저 반지는 도대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메마르게 갈라졌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저 반지는 세상에 딱 하나뿐이었거든요. 자신이 며느리에게 직접 준 예물이었죠. 진그룹 안주인의 상징이었습니다. 비서실장, 당장 들어와. 강 회장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서실장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죠.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 아이들. 당장 뒷조사해. 강 회장이 TV를 가리켰습니다. 눈빛이 매섭게 빛났죠. 반지의 출처를 알아오란 말이야.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비서실장이 당황했습니다. 내 며느리 반지 같아서 그래. 강 회장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12년 전이 떠올랐거든요. 큰아들 내외가 사고로 죽던 날이었죠. 뱃속에 있던 쌍둥이 손녀들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 반지를 보니 심장이 뛰었습니다.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죠. 당장 알아봐. 1분 1초가 급하다. 강 회장의 호통이 저택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몰랐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을요. 그것도 아주 위험한 사람이었죠.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방이었죠. TV 불빛만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죠. 바로 강 회장의 둘째 아들, 박전무였습니다. 박전무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고 있었죠.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그도 TV 속 옥반지를 봤거든요. 하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설마. 박전무가 중얼거렸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거든요. 쌍둥이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8년 전 자신이 죽음으로 몰고 간 형수. 그 얼굴과 판박이었거든요. 아니, 그냥 똑같았습니다. 박전무는 기억을 더듬었죠. 12년 전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신이 형수와 조카들을 처리하라고 지시했거든요. 자연사로 위장하라고 했습니다. 한겨울 판자촌 근처에 버리라고 했죠. 그런데 방송에 나온 곳이 어디였나요? 바로 그 판자촌이었습니다. 모든 게 딱 맞아떨어졌죠. 살아있었어? 그 핏덩이들이? 박전무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죠. 그것도 천재로 자랐다고? 박전무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자신이 차지한 후계자 자리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저 아이들을 찾으면 끝장이었죠. 유전자 검사라도 하는 날엔 다 밝혀질 테니까요. 자신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날 게 뻔했습니다. 감옥에 가는 건 시간 문제였죠. 안 돼, 절대 안 돼. 박전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술병을 집어 던졌죠. 와장창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버지가 알기 전에 끝내야 해. 박전무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죠. 네, 형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결사 김 실장이었죠. 지금 당장 애들 풀어. 박전무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위치는 구룡마을 판자촌이다. 거기라면 외진 곳이군요. 김 실장이 대답했죠. 그래.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기 딱이지. 박전무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 거지랑 쌍둥이들을 오늘 밤에 끝낸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죠. 전화를 끊은 박전무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죠. 미안하지만 죽어줘야겠다. 형님 만날 준비들 해라. 한편 구룡마을 판자촌은 평화로웠습니다. 지훈과 쌍둥이는 밥을 먹고 있었죠. 오랜만에 고기 반찬이었습니다. 합격 축하 파티였거든요. 아빠, 고기 진짜 맛있다. 예진이가 쌈을 싸서 지훈의 입에 넣어줬죠. 많이 먹어라. 우리 딸들. 지훈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거든요. 판자촌 입구로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죠.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르릉.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몰려오고 있었죠. 검은색 봉고차들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칼날처럼 어둠을 갈랐죠. 판자촌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들이 내렸죠.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눈빛들이 살벌했거든요. 그들은 망설임 없이 지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군화 발소리가 뚜벅뚜벅 울려 퍼졌죠. 지훈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아이들과 웃고 떠들고 있었거든요. 이 밤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아빠, 상추쌈 하나 더 먹어. 예진이가 고기를 듬뿍 넣어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행복해서 입이 귀에 걸렸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평화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잔인한 운명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으니까요. 멀리서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땅을 울렸거든요.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몰려오는 소리였죠. 판자촌 입구가 시끄러워졌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문틈으로 들어왔죠. 무슨 소리지? 지훈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쌍둥이의 표정도 굳어졌죠. 그때부터였습니다.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도 났죠. 검은색 봉고차 10대가 들이닥친 겁니다. 차에서 내린 건 악마들이었거든요.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든 용역 깡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판자촌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죠. 목표물을 찾는 사냥개들 같았습니다. 쌍둥이 어디 있어? 당장 나와. 깡패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이란 문은 다 발로 찼죠. 힘없는 노인들이 멱살을 잡혀 끌려 나왔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세요? 할머니들이 울면서 매달렸죠. 하지만 깡패들은 봐주지 않았습니다. 가재도구를 닥치는 대로 부수었거든요. 장독대가 깨지고 쌀독이 엎어졌습니다. 판자촌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지우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거든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저들이 찾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것을요. 아빠 무서워. 예서가 지훈의 팔을 잡고 떨었습니다. 지훈은 황급히 불을 껐죠. 쉿, 조용히 해. 아무 소리 내지 마. 지훈이 아이들을 이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면 안 됐거든요. 군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뚜벅뚜벅 울리는 소리가 저승사자 같았죠. 옆집 김씨 아저씨의 비명도 들렸습니다. 모릅니다. 아이들은 없어요. 퍽 하는 타격음과 함께 비명이 끊겼죠. 지훈의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거든요. 제발 그냥 지나치길 빌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지훈의 편이 아니었죠. 발소리가 지훈의 문 앞에서 멈췄거든요. 그림자가 창호지 문에 어른거렸습니다. 정막이 흘렀죠. 침을 삼키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고리가 덜컥거리더니 문이 박살났습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나무 파편이 튀었죠. 찬바람이 휑하니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그림자들이 방을 채웠거든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었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왔죠. 흙발로 밥상을 걷어찼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고기가 바닥에 뒹굴었죠. 행복했던 저녁 식사가 짓밟혔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있었죠. 해결사 김 실장이었습니다. 눈빛이 뱀처럼 차가웠거든요. 김 실장이 방 안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불 뒤에 숨은 쌍둥이를 발견했죠.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여기 숨어 있었네, 쥐새끼들. 김 실장이 쇠파이프로 손바닥을 탁탁 쳤죠. 찾느라 고생 좀 했다. 쌍둥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이 지훈의 등 뒤로 숨었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거든요. 지훈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가로막았죠. 누구시오? 남의 집에 왜 이러는 거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죠. 김 실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누군지 알 거 없고. 김 실장이 턱짓을 했죠. 애들만 내놓으면 살려준다. 비켜. 뒤에 있던 깡패들이 낄낄거렸습니다.
거지 주제에 고기를 처먹고 있었네. 한 놈이 바닥에 침을 뱉었죠. 지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죠. 상대는 50명이 넘었습니다. 무기도 들고 있었죠. 자신은 맨몸이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거든요.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뒤에 내 딸들이 있었으니까요. 19년 동안 목숨 걸고 키운 보물들이었죠. 여기서 비키면 아이들은 죽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한 양에서 사나운 짐승으로 변했죠. 내 딸들이다. 지훈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뭐라고? 안 들리는데? 김 실장이 귀를 후비며 비아냥거렸죠. 내 딸들에게 손 대려면. 지훈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죠. 나부터 죽여라. 이 나쁜 놈들아. 지훈이 악을 썼습니다. 목이 찢어져라 고함을 질렀거든요. 판자촌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기세에 깡패들이 움찔했죠. 거지인 줄 알았는데 눈빛이 살벌했거든요. 김 실장의 표정이 구겨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이 거지가 진짜 돌았나? 김 실장이 쇠파이프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래, 소원대로 해주마. 죽어라. 쇠파이프가 바람을 가르고 날아왔습니다. 지우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면 뒤에 있는 아이들이 맞으니까요. 그대로 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이 방 안에 울렸죠. 지훈의 어깨에 쇠파이프가 꽂혔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났죠. 으윽! 지훈이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통이 벼락처럼 내리꽂혔거든요. 하지만 지훈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빠! 예서가 울부짖었습니다. 지훈을 끌어안았죠. 비켜! 우리 아빠 때리지 마. 예진이가 깡패 앞을 막아섰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을 휘저었죠. 하지만 깡패들은 봐주지 않았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이었거든요. 저리 꺼져. 깡패가 예진이를 군화발로 찼습니다. 예진이가 벽에 처박혔죠. 예진아. 지훈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거든요. 고통도 잊었습니다. 지훈이 짐승처럼 달려들었죠. 깡패의 다리를 물어뜯었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갈 정도로 세게 물었죠. 으악! 이거 안 나? 깡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훈은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새끼를 지키는 어미곰이었죠. 건드리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지훈이 쇠파이프를 빼서 휘둘렀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쪽수에서 너무 밀렸거든요. 무자비한 구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쓰러졌죠. 깡패들이 때로 달려들어 지훈을 밟았습니다. 쌍둥이가 지훈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눈물범벅이 되었죠. 지훈의 눈이 퉁퉁 부어 앞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도 손을 뻗었죠. 아이들의 손을 잡으려고요. 도망가. 어서. 지훈이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았죠. 아빠를 두고 갈 수 없었으니까요. 김 실장이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지훈의 피투성이 고개를 들어 올렸죠. 질긴 놈이네, 이거. 김 실장이 야구 방망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마무리 일격을 날릴 태세였죠. 잘 가라. 지옥 가서 원망해. 방망이가 높이 올라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지훈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엄청난 함성이 들려왔거든요. 땅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마치 수천 명의 군대가 몰려오는 것 같았죠. 와! 김 실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깡패들이 당황해서 밖을 쳐다봤죠. 지훈도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빛들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바로 판자촌 식구들이었습니다. 노숙자 삼촌과 이모들이었죠. 하늘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새빨간 노을이 판자촌을 덮었습니다. 그 붉은 빛을 등지고 그들이 서 있었죠.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거든요. 고물 리어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뭐야, 이 거짓대들은? 김 실장이 멈칫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노숙자들이 다가왔거든요. 노숙자들은 겁먹지 않았죠. 맨 앞에 김 씨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김 씨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김 씨가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감히 우리 쌍둥이를 건드려. 그것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와! 노숙자들이 때로 덤벼들었거든요. 판자촌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죠.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붉은 노을 아래서 먼지가 피어올랐죠. 정말 처절한 싸움이었거든요. 리어카가 깡패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죠. 으악! 내 다리! 깡패들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할머니들은 흙을 뿌렸죠. 에잇! 눈이나 멀어라. 식당 이모는 고춧가루를 던졌습니다. 매운 가루가 공중에 흩날렸죠. 아! 눈이 따가워. 깡패들이 눈을 감싸고 뒹굴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휘둘렀죠. 이놈들아, 저리 꺼져라. 초반에는 비등했습니다. 노숙자들의 기세가 대단했거든요. 쌍둥이는 그들의 자랑이었으니까요. 내 자식 건드린 것처럼 화가 났던 겁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죠. 지훈도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을빛에 눈물이 반짝였죠. 형님, 누님. 하지만 기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전문 깡패들이었거든요. 젊고 힘이 셌습니다. 무기도 쇠파이프였죠. 김 실장이 침을 뱉었습니다. 이 늙은이들이 진짜. 깡패들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쇠파이프가 춤을 추듯 날아다녔죠. 퍽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무자비한 폭력이 쏟아졌거든요. 아이고,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왔죠. 김 씨 아저씨가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거든요. 붉은 노을과 피가 뒤섞였습니다. 리어카도 박살이 났죠. 노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밀렸습니다. 힘에서 상대가 안 됐거든요.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됐죠. 판자촌은 아수라장이 됐거든요. 여기저기 쓰러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신음소리만 가득했죠. 김 실장이 쇠파이프를 털었습니다. 더 덤빌 놈 있냐?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들 피투성이가 됐거든요. 김 실장은 다시 지훈을 봤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죠. 지훈의 얼굴에 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김 실장이 뚜벅뚜벅 걸어왔죠.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덜덜 떨렸죠. 하지만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났거든요. 좀비처럼 다시 일어선 겁니다. 안 돼. 못 지나간다. 양팔을 벌렸습니다. 방문 앞을 가로막았죠.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석양을 받아 온몸이 붉게 빛났죠. 김 실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독한 놈이네, 진짜. 김 실장이 쇠파이프를 들었죠. 그럼 죽어라.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쇠파이프가 지훈의 머리를 쳤거든요. 그래도 지훈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을 꽉 주었거든요. 쓰러지면 아이들이 보이니까요. 방패막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깡패들이 때로 달려들었죠. 지훈을 샌드백처럼 때렸습니다.
지우는 피를 토했습니다. 하지만 발은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죠. 아빠, 안 돼. 쌍둥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지훈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죠. 지훈은 피 섞인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죠. 도망가. 제발 도망가. 지훈이 피를 토하며 밀어냈습니다. 창문으로 나가. 어서. 하지만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았죠. 아빠 두고 못 가. 예진이가 지훈의 허리춤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에 김 실장이 짜증을 냈죠. 아우, 심파극 찍냐? 김 실장이 발길질을 했습니다. 지훈이 문에 처박혔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했거든요. 노을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미안하다 얘들아.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 실장이 야구 방망이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이었습니다. 잘 가라. 방망이가 높이 올라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지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녁 하늘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부항하는 소리였죠. 엄청난 굉음이었습니다. 땅이 지진 난 것처럼 울렸죠. 김 실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최고급 벤츠 30대가 판자촌을 포위했거든요. 차 문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반 경호원이 아니었거든요. 특수부대 출신 최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그 수가 무려 100명이 넘었죠. 눈빛부터가 달랐습니다. 살기가 뚝뚝 떨어졌거든요. 김 실장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당신들. 김 실장이 쇠파이프를 들었죠.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요원들이 바람처럼 달려들었거든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요원들이 깡패들의 팔을 꺾었죠. 우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깡패들이 비명을 지르며 제압됐죠.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게임이 안 됐거든요. 요원들은 날아다녔습니다. 깡패들은 힘 한 번 못 썼죠. 그냥 추풍 낙엽이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박고 굴렀거든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했죠. 지금은 벌벌 기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참교육이었죠. 판자촌은 순식간에 정리됐습니다. 50명의 깡패가 전부 무릎을 꿇었죠. 그때였습니다. 가장 큰 벤치의 문이 열렸거든요.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내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죠. 바로 강 회장이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죠. 옆에는 비서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감히 누구 손녀에게 손을 대. 호랑이 같은 고함이었습니다. 판자촌이 쩌렁쩌렁 울렸죠. 그리고 강 회장이 손짓을 했습니다. 그놈 당장 끌고 와. 요원들이 구석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차가 있었거든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그 안에 숨어 있던 남자를 끌어냈죠. 바로 악역 박전무였습니다. 박전무는 몰래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박전무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나 진그룹 전무야. 놓으라고. 하지만 요원들은 봐주지 않았죠. 질질 끌고 왔습니다. 강 회장 발밑에 던져버렸죠. 박전무가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고개를 드니 강 회장이 보였죠. 아버지. 박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강 회장의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거든요. 짝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강 회장이 뺨을 후려갈겼거든요. 박전무가 나뒹굴었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터졌죠. 내 놈이 사람이냐? 강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쳤습니다.
땅이 파일 정도로 세게 쳤죠. 형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조카들까지 해치려 해? 박 전무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은 사고로 죽었잖아요.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죠. 그러자 강 회장이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박 전무 얼굴 위로 흩어졌죠. 방송 보고 바로 조사했다.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8년 전 내 형 차를 정비한 정비공. 그놈이 자백했어. 박 전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가 브레이크 오일을 끊으라고 시켰다며. 강 회장의 호통이 이어졌죠. 그리고 오늘 밤 이 깡패들을 사주한네요. 통화 녹음까지 다 확보했다. 비서실장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박 전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습니다. 박 전무는 사색이 됐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강 회장은 매몰찼습니다. 발로 박 전무를 걷어찼죠. 넌 내 아들이 아니다. 형을 죽이고 조카를 죽이려 한 살인마일 뿐이야.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경찰서로 넘겨. 최고형을 받게 해라. 강 회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슴을 치며 오열했죠. 제 손으로 자식을 감옥에 보내는 심정. 지옥 같았을 겁니다. 요원들이 박 전무를 끌고 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박 전무의 절규가 멀어졌죠. 그렇게 악마는 사라졌습니다. 완벽한 인과응보였죠. 강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죠. 방문 앞을 지키던 남자가 보였거든요. 지훈과 쌍둥이였습니다. 지훈은 엉망이 되어 있었죠. 옷은 다 찢어졌습니다. 얼굴은 피와 흙먼지로 뒤덮였죠. 한쪽 눈은 부어서 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을 꼭 안고 있었죠. 아직도 떨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다가갔죠. 지훈은 잔뜩 겁을 먹었거든요. 또 다른 깡패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등 뒤로 숨겼죠. 오지 마요. 지훈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애들은 안 됩니다. 지훈이 쉰 목소리로 말했죠. 피를 토하듯 내뱉었습니다. 그 모습에 강 회장이 멈칫했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지훈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천하의 강 회장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흙바닥에 무릎을 댔죠. 고맙네, 정말 고마워. 강 회장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거칠고 상처난 손을 어루만졌죠. 피딱지가 앉은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이었죠. 강 회장의 눈물이 그 손 위로 떨어졌습니다. 뚝뚝 흘러내렸죠. 내 아들이 못 지킨 자식들을. 강 회장이 흐느꼈습니다. 당신이 지켰소. 정말 고맙소. 지훈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눈만 끔뻑거렸죠. 누구세요? 강 회장은 대답 대신 아이들을 봤습니다. 쌍둥이의 목에 걸린 반지를 확인했죠. 자신이 며느리에게 준 그 반지였습니다. 확실했죠. 강 회장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무릎걸음으로 다가갔죠. 얘들아, 많이 놀랐지? 강 회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예진이와 예서가 고개를 끄덕였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방금 끌려간 저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야. 강 회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너희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란다. 쌍둥이의 눈이 커졌죠. 저 아저씨가 너희 아빠를 질투해서 그런 거야. 못된 짓을 저지른 거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비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그래서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죠. 쌍둥이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부모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걸요. 그리고 눈앞에 노인이 가족이라는 걸요. 그럼 진짜 할아버지예요? 예진이가 조심스레 물었죠.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 할아버지다. 강 회장이 품에서 사진을 꺼냈죠.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너희 아빠랑 엄마란다. 쌍둥이는 사진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자신들과 닮은 얼굴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쌍둥이가 와락 품에 안겼습니다. 12년 만에 재회였죠. 피는 물보다 진했거든요. 지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보내줘야 할 때였거든요. 진짜 가족이 나타났으니까요. 상황이 정리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판자촌 위로 별이 빛나고 있었죠. 강 회장은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 부탁이 있소. 강 회장이 정중하게 말했죠. 아이들도 제자리로 돌아와야죠. 강 회장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대기업 저택에서의 삶이었죠. 가난과는 작별이었습니다. 쌍둥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하루아침에 재벌가 손녀가 된 겁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죠.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은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쌍둥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선택이 남아 있었거든요. 정말 운명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제안은 파격적이었거든요. 지훈과 쌍둥이를 본가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가난과는 영원히 작별하는 거였죠. 지훈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야 했습니다. 자신은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저쪽에는 있었으니까요. 지훈이 쌍둥이의 등을 떠밀었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가라, 어서 가. 지훈이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물기가 가득했죠. 할아버지 따라가서 호강해야지. 아빠는 괜찮다. 혼자가 편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거든요. 강 회장도 기대에 찬 눈빛이었죠.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누가 이런 판자촌에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쌍둥이는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죠.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갑자기 나타난 재벌 할아버지,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 12살 아이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충격이었죠.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확실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진이가 고개를 들었거든요. 눈빛이 아주 단단했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예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죠. 할아버지가 진짜 우리 가족인지도 실감이 안 나요. 강 회장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예서가 지훈의 팔짱을 꼈습니다. 꽉 껴안았죠. 저희는 안 갈래요.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거든요. 강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뭐라고? 안 가다니? 여기가 좋다는 거냐? 이 춥고 좁은 곳이 좋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자 예진이가 지훈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피딱지가 앉은 상처투성이 손이었죠. 여기는 추워도 아빠 품은 따뜻하거든요. 예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아빠가 우리 지키려고 어떻게 했는지. 그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지훈의 찢어진 옷과 멍든 얼굴이 보였거든요. 목숨을 건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예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우릴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건 아빠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빠 두고 안 가요.
쌍둥이가 지훈의 허리춤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엉엉 소리내어 울었죠. 지훈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판자촌을 채웠죠. 강 회장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거든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핏줄이면 당연히 끌릴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보여준 건 진짜 가족이었거든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였죠. 강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죠. 강 회장이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의 어깨를 잡았죠. 자네가 이겼네. 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졌다. 자네가 내 아들보다 낫네. 아니, 자네가 진짜 내 아들이야. 강 회장은 지훈을 인정했습니다. 억지로 데려가지 않기로 했죠. 대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도 좋다. 대신 이 판자촌 싹 다 바꿔주마. 강 회장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죠. 다음 날부터 공사가 시작됐거든요. 판자촌이 완전히 리모델링 됐습니다. 비가 새던 지붕이 고쳐졌죠. 따뜻한 보일러가 들어왔습니다. 노숙자 삼촌들에게도 일자리가 생겼죠. 진그룹 계열사에 취직시켜줬거든요. 판자촌은 웃음꽃이 피는 마을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화살처럼 흘렀죠.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쌍둥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죠. 그리고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회사였거든요. 대박이 났습니다.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이 됐죠. 쌍둥이는 젊은 재벌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죠. 여전히 아빠 바보였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쌍둥이 회사의 신사옥 준공식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빌딩이었죠.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쌍둥이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모습이 빛났죠. 오늘 이 영광을 바칠 분이 있습니다. 예진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회사의 명예 회장님입니다. 사람들은 강 회장을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나와주세요, 아빠. 단상 뒤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죠. 멋진 턱시도를 입은 중년 신사였습니다. 바로 지훈이었죠.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윤기가 흐르는 피부.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죠. 따뜻하고 선한 눈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그 거지 아빠야? 와, 진짜 멋있어지셨네.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지훈은 쑥스러운 듯 웃었죠. 그 옆에는 반가운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김씨 아저씨, 박씨 할아버지, 노숙자 어벤져스였죠. 그들도 양복을 빼입고 서 있었습니다. 이젠 어엿한 회사 이사님들이었거든요. 자, 커팅식을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외쳤죠. 지훈이 가위를 들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죠. 예서가 지훈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빠, 같이 자르자. 하나, 둘, 셋. 싹둑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테이프가 잘렸죠. 폭죽이 터졌습니다. 오색 꽃가루가 하늘을 수놓았죠. 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맺혔죠. 보고 있니? 우리 딸들 이렇게 컸어. 죽은 딸에게 말하는 것 같았죠. 지훈의 인생은 기적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인연이었죠. 하지만 그건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보낸 선물이었죠. 사랑으로 키운 씨앗이 거목이 된 겁니다. 그 시각 어두운 곳도 있었죠. 차가운 교도소 독방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쭈그려 앉아 있었죠. 바로 악역 박전무였습니다. 머리는 빡빡 밀려 있었죠. 죄수복에는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앞에는 식은 밥덩이가 놓여 있었죠. 딱딱하게 굳은 콩밥이었습니다. 박 전무가 이를 갈았습니다. TV에서 중공식 뉴스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무시했던 거지와 조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었죠. 자신은 모든 걸 잃었는데 말입니다. 인과응보였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화면 속 지우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사이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죠. 딸들의 사랑.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핏줄이 중요하다고 하죠. 하지만 이들은 증명했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사랑이 더 위대하다는 걸요. 지훈과 쌍둥이, 그리고 노숙자 가족들.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서울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을 웃음소리였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피엔딩 아닐까요? 지금까지 거지 아빠와 천재 쌍둥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희망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